네, 신지우입니다. 이건 일본의 대표적인 심령 사진인데요. 창문에 잘 보시면은 남자아이로 보이는 형체가 있죠. 심령 사진은 워낙에 조작이 많아서 함부로 다 믿을 순 없지만 심지어 이 사진은 원본이 칼라예요. 그리고 이 사진은 조작을 의심하는 게 죄가 될 정도의 사연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고우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옆집에 살던 아이고 이 집 주인에게 살해당했는데 처음에 범인이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거든요. 여기에 속은 기자가 범인 편에서 기사를 쓰다가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됐고 정확한 기사를 쓰려고 이 집을 다시 찾아왔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걸 고욱한 부모에게 전해주는 과정에서 사진이 공개됐고요. 범인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아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사진으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국민 여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범인이 처벌을 받았어요. 사실 물리적으로 죽은 아이가 사진에 나타날 수는 없죠. 하지만 사진은 조작되지 않았다는 판명이 났거든요. 그러면 촬영 순간 집 앞에 찾아온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점에서 이 중 누군가가 유리에 비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사건 내용 때문에 사람들은 죽은 아이가 나타났다고 믿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심령 사진을 믿으려는 건지 사건 내용을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6년 4월 9일 오후 7시 45분 일본의 아키타현 야마모토군 후지사토 경찰서로 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33살인 엄마 하타케야마 스즈카였고요. 딸인 9살의 아야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키타현이 어떤 곳이냐면은 일본에서 농업을 담당하는 지역이거든요. 쌀이 유명하고 논이 많아서 생산량이 높아요. 논이 많다는 건 인구 밀집도가 낮다는 이야기죠. 시골이라 그런 점도 있지만 논을 중심으로 농가가 지어지니까 집과 집 사이가 멀어지고 농기구도 발달하면서 예전처럼 농사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기에 시골 특성상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외부인이 줄어들고 그러면 치안 수준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시골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해결하기 어렵다는 편견이 생기는 이유가 이런 환경 때문인 건데 이런 건 마을 주민들 사이에 카르텔이 생기는 경우고요. 개인의 범죄면 밀집도가 낮으니까 더 금방 해결됩니다. 그래서 경찰도 사라졌다는 아이를 하루 만에 찾긴 했는데 이 장소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집과 10km 거리의 시내 하천에서 익사 한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와 사건의 가능성이 당장은 둘 다 있어 보이죠. 조사 시작됐고 경찰은 아야카가 혼자 놀다 실수로 다리에서 떨어졌는데 익사 사고가 많은 지점이었다는 이유로 사고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엄마인 스즈카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었는데요. 초동 수사부터 부실한 게 왠지 사건을 감추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딸이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 전단지를 만들어 사건을 알렸고 방송국과 신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일방적으로 사건을 처리했고 엄마 혼자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국의 부모들을 중심으로 사건 해결을 원한다는 여론이 생겨난 거예요. 경찰이 아야카의 사망을 실족에 의한 사망이라고 결론 내린 이유는 부검해보니 몸에 외상이 없다는 이유가 컸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일단 아야카가 아닙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고 심령 사진에 찍혔다는 그 7살의 고우켄인데 아야카 사망 한 달 뒤인 2006년 5월 17일 친구와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오후 3시쯤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나타나지 않자 친구가 집에 찾아가 봤더니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모가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아야카 때처럼 다음날 발견됩니다. 도로 옆 풀밭에 목이 졸려 사망해 있었는데 아야카는 사고였고 고우케는 살인이 분명해 보이지만 시골에서 한 달 만에 아이 둘이 죽었으니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찰 수사 내용과 다르게 이제는 아야카도 살인당했을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럼 범인이 누구냐는 건데 경찰은
아야카의 엄마인 스즈카를 의심했어요. 고우켄이 아야카 옆집에 살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사이가 좋았고 아야카도 사라지던 날 엄마에게 고우켄을 만나러 간다고 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즈카가 범인이면 딸의 사망을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딸의 사망이 사고로 끝나야 엄마에게 혐의가 생기지 않는 건데 스스로 살인이라며 경찰 조사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고우켄의 사망으로 경찰이 살해된 아이 엄마를 범인으로 몬다는 기사가 나오자 방송사는 아이를 잃고 살인범으로 몰린 불쌍한 엄마라며 사건을 더 키웠고요. 관심도가 높아지자 스즈카는 기자회견까지 하게 됐어요. 기자회견이 열린 날은 아야카의 49제인 2006년 5월 27일이었습니다. 여기서 2주 전 아이들이 집에 가는 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던 수상한 남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스즈카의 말이 맞다면 이 남자는 범인에 가깝겠죠. 경찰은 다시 스즈카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수상한 남자 이야기를 했으니 참고인 조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고우켄 살인 용의자로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스즈카 집에서 고우켄의 혈액과 체액이 나왔습니다. 이걸 증거로 경찰은 스즈카를 고우켄 살해와 시신 유기를 한 혐의로 체포하게 됐어요. 스즈카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틀 만에 고우켄을 죽였다며 진술을 시작하는데요. 죽은 아야카가 고우켄에게 남긴 물건이 있다며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랐다는데 범행 동기가 어이없거든요. 자기 딸은 죽었는데 옆집에는 멀쩡히 웃으면서 다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는 안 되지만 진술 내용대로라면 자식을 잃은 부모가 복잡하고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벌인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달 만에 스즈카가 진술을 바꿉니다. 고우켄에게 인형을 보여주러 갔다가 사라진 게 아니고 사실은 딸과 물고기를 보러 사고 현장 다리로 갔는데 아야카가 다리에서 떨어진 걸 보고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결국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고우켄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딸 떨어진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진술을 또 바꿔요. 자기가 딸을 다리에서 밀어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아야카가 물고기를 보고 싶다고 말해서 사건 현장 그 다리로 데려갔는데 이미 날이 어두워져서 물고기가 보이지 않아 돌아가려고 했지만 딸이 가기 싫다면서 떼를 쓰자 스트레스가 폭발했다는 거죠. 스즈카는 그동안 자기가 아직 젊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아이나 키우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깝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만 사라지면 도쿄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해왔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오기만 하다가 갑자기 딸이 말을 안 듣자 충동적으로 밀었던 겁니다. 이 진술로 스즈카는 자기 딸까지 살해한 혐의로 다시 체포됐고요. 고우켄 사건은 기소됐어요. 그런데 막상 재판이 열리려고 하니까 또 진술을 바꿔서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종잡을 수가 없죠. 범인이 아니라면 하지 않은 일을 왜 자백했고 경찰이 사건을 감춘다면서 기자회견은 또 왜 열었던 건지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말이 계속 바뀌니까 증거로 입증하지 않은 이상 이 사람의 진술은 이제 신뢰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경찰은 스즈카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성장 배경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1973년 2월 2일 사건이 일어난 아키타현의 지역은 다른 노시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자가운반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가였고 일찍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집이 잘 살았고요. 스즈카도 어릴 때는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상한 정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친구들에게 자기 집이 잘 산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물어보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을 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랑같이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따돌림 당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갑자기 아빠가 당뇨에 걸렸고 합병증으로 발기부전이 왔어요. 남자에게 이 문제는 엄청 크거든요. 단순히 기능장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성성을 잃었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게 옵니다.
문제는 이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풀었다는 거죠. 가정폭력이 시작된 건데 이게 수위가 꽤 심했어요. 아내, 그러니까 스즈카 어머니 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했고 병원도 가지 못하게 했거든요. 심리적인 문제도 커지다 보니까 사업도 신경 쓸 수가 없게 되면서 집안이 어려워졌습니다. 집안 환경이 이렇지만 고등학교 때는 또 학교 특활반, 배드민턴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기서 친구들도 잘 사귀고 학교를 다녔어요. 잘. 밝은 성격이고 친구 사귀는데 적극적이었다는 이야기가 꽤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따돌림을 당했던 겁니다. 스즈카가 눈치가 없는 건지 자기는 노력한다고 말하는데 친구들 눈에는 여전히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랑이 심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것도 친구가 아니라 사실은 일진들 따라다니는 셔틀이었어요. 스즈카가 가끔 돈 생기는 일들이 있었대요. 돈이 왜 생겼냐면 배드민턴부 합숙 비용을 훔쳐왔던 거예요. 수백만 원이나 됐고 걸리면서 무기징역을 당해요. 부활동도 쫓겨나거든요. 친구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한데 집안이 어려워졌으니 훔쳐서라도 친구의 관심을 받으려고 했던 거겠죠. 하지만 시즈카가 살던 동네는 작은 시골이다 보니까 이 사건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따돌림은 더 심해졌죠. 이 사진은 친구들이 적어주는 졸업식 롤링페이퍼입니다. 뭐가 적혀 있냐면 학생들이 이름 대신 병균, 심령사진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괴롭힘 당한 만큼 강해졌을 테니 감사해라. 만나면 죽인다. 다시는 이 동네에 돌아오지 마라. 자살해라. 사기꾼 강도. 이런 식이라서 졸업 앨범에는 도저히 이게 실릴 수 없는 내용들인데 어릴 때 이런 따돌림과 가정폭력으로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1991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른 지역의 온천호텔 종업원으로 일했습니다. 그 당시 직원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 1년 8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술집 호스티스가 됐어요. 일본도 성매매는 불법이라 호스티스는 술 마시면서 대화하는 정도의 접대부거든요. 하지만 스즈카는 친구를 만나려고 했던 건지 손님들과 2차를 나가요. 10명 정도의 손님을 가게와 상관없이 따로 관리하다가 들켜서 잘립니다. 그러다 다시 온천에서 일했는데 여기서는 또 신나를 흡입해가지고 2주 만에 잘렸고 다른 온천에 옮겨갔지만 이미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온천 일을 그만둘 때 만나던 남자가 있거든요. 21살의 화물차 운전수였고요. 스즈카 고향으로 따라와서 결혼까지 했어요. 여기가 살던 곳인데 사건이 일어나면서 철거됐고 지금은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스즈카는 불안한 정신 상태에 신나에도 중독되면서 가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 집안일은 전혀 안 하고 매일 컵라면만 먹은 거예요. 이 쓰레기도 치우지 않아서 항상 컵라면 그릇이 집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남편과 같이 빠찡코에 빠지면서 빚까지 생긴 거죠. 그러다 낳은 아이가 아야카인데 2년 만에 이혼하면서 혼자 아이를 5년간 키웠던 거예요. 한 번은 스즈카와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길에서 우연히 같이 술집 접대부로 일하던 여자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오랜만에 만나서 잠깐 이 여자 집에 가기로 했어요. 이 집주인 여자가 차를 끓이려고 주방에 갔는데 방에서 수상한 소리가 나길래 돌아보니까 뭔가를 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갑 열어봤더니 2만 원이 사라졌대요. 여자는 집에 카메라 설치되어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니까 스즈카가 그러자 돈 훔친 걸 인정했는데 성인이 돼서도 도벽이 계속 남아있던 거죠. 이혼하고 보험 판매를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의 고객을 뺏어가거나 실적을 내려고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져오다가 1년 만에 또 일을 그만뒀죠. 그 뒤로는 빠찡코에서 일하다 손님으로 온 남자와 체포될 때까지 만나왔고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어요. 여기까지 보면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억지로 아이를 키우다 보니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와서 자기 딸을 죽였을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진술을 여러 번 바꾸긴 했지만 자기가 죽였다고 말한 부분은 사실 같거든요. 유력하지만 아직 증거는 없으니까 당사자의 인정이 중요한데 스즈카가 범행을 자백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 건 아닐지를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스즈카는 경찰이 내린 결론을 일부 인정했고 나중엔 극형이라도 받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거기에 기자가 찍은 심령 사진이 공개되면서 빨리 재판을 진행하라는 여론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사건 2년 만인 2008년 3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죠. 그러자 스즈카는 항소하는데 기각되자 상고했지만 불리하다고 판단했는지 1년 뒤에 취소하면서 후쿠시마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항소와 상고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가 있거든요. 항소는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니 다시 재판해달라는 신청이고요. 상고는 결과 인정하는데 거기에 따른 처벌 내용을 인정할 수 없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즈카는 처음에 이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는 항소 신청을 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입장을 바꾸는 거죠. 재판 결과 인정하는데 무기징역까지는 조금 과한 것 같다면서 감형받을 생각으로 상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고는 경우에 따라 혐의가 더 크게 인정될 수도 있어요. 첫 재판에서 발견되지 않은 혐의가 이번에 상고에서 인정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원심보다 혐의 커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아마 변호사가 검토해보고 불리하다거나 딱히 결과가 바뀔 것 같진 않으니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스즈카는 사건 기간에 이상한 행동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첫 사건인 아야카 사망은 경찰이 사고사로 수사를 종결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범인이면서 이 결과를 믿을 수 없겠다고 재수사를 원하거나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점이죠. 가만히 있었으면 미제가 됐었을 겁니다. 근데 왜 이걸 굳이 나서서 일을 키우고 동정 여론 만들고 사건을 알리는 건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술을 계속 바꾸는 것도 이해되지 않죠. 범인이 아니라고 하다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때 인정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아니라고 할 거면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경찰 수사가 강압적이었다거나 범인이라고 누명을 써야 할 정도로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혔다든지 이런 납득될 만한 이유를 같이 밝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극형이라도 받겠다고 했지만 막상 무기징역 나오니까 항소하는 것도 그렇고 심리 중엔 판사와 검사의 질문에 사건과 관련 없는 말을 많이 했어요. 범행 인정하냐 물어보면은 갑자기 자기가 7년간 만나온 남자가 있는데 돈 관계에서 문제가 많았고 아야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오전에 졸려서 검사의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힘들었다. 검사가 넥타이를 4일 동안 똑같은 걸 메고 왔는데 이게 너무 웃겼지만 참느라 힘들었다. 조사받을 때 케이크 먹고 싶다고 때를 썼더니 조사가 끝났다. 고우켄의 가족에게 미안하고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지만 아야카에 비하면 나쁜 일을 했다는 죄책감은 거의 없다. 나는 딸이 죽어서 붙잡혔지만 고우켄은 죽어도 그 집은 애가 둘이나 더 있으니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서 부럽다. 나하고는 정반대 인생인데 왜 고우켄이 죽어서 그 집은 화를 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러면서 벽을 걷어차고 막 화를 냈다는 거죠.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검사해봤어요. 해리성 건망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한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되면은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관련된 기억을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즈카는 가정폭력과 집단 따돌림으로 해리성 건망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죠. 사건 기간에 아무 이유 없이 진술이 바뀌는 것도 자기가 저지른 일과 조사받을 때 무슨 말을 했던 건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판결 직전엔 기억에 없지만 조서에 쓰인 대로 대답 중이라는 말도 했어요. 하지만 재판에 영향은 없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같다는 진단이 나왔는데도 어떻게 그럼 재판할 수 있는 거냐? 첫 공판의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고의성이 있다면 책임 능력도 있는 것인가, 이 점이었거든요. 여기서 스즈카는 혼자 5년간 딸을 키워왔고 만나는 남자도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 능력이 인정됐어요. 두 번째 공판에서는 아야카를 난간에 올려놓고 밀긴 했지만 적극적인 살인 의지로 보이지는 않고 고우케는 스즈카의 주장대로 아야카의 사망이 누군가가 저지른 사건처럼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계획성 없이 저지른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뭐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아야카가 살해된 거라고 믿도록 만들 필요를 느꼈고, 그러려면 비슷한 살인이 한 번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성 없지만 고우켄을 살해하게 됐다는 거죠. 판결 직전에는 고우켄 부모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 왜 재판기관엔 그렇게 또 짜증을 냈던 거지?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건을 정리하자면 범행 동기를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신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생활을 계속 해왔고, 그 결과 충동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릴 때 친구들 관심 받으려고 배드민턴부에 돈을 훔친 것처럼 언론의 관심을 받으려고 살인을 저질렀을, 이런 가능성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하지만 해리성 건망증으로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 건지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스즈카를 본 사람들은 재판 기간 때 자기가 아이를 죽였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해리성 건망증으로 인한 진술의 오락가락함이 좀 어느 정도 인정돼야 할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뒤에 관련된 이야기 남아있어요. 이번 영상은 일본 아키타현에서 일어난 하타케야마 스즈카의 아동 연쇄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할 차례인데요. 고우켄의 아빠 이름이 요네야마 카츠히로예요. 사건 기간에 범인인 스즈카와 불륜 관계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스즈카가 워낙 남자 관계가 복잡했기 때문에 카츠히로가 이혼할 수 있도록 아이를 죽였다는 거죠. 당연히 근거가 없고요. 카츠히로는 고우켄은 왜 살해당했나 라는 책을 내면서 이런 소문에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11년 만인 2017년 6월 7일에 TV에 나와요. 고우켄 아빠가 자기 아들이 실종되고 스즈카가 갑자기 만나자는 연락을 해오길래 거절했지만 공범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경찰이 억지로 수사하는 느낌이었고, 초동 수사도 부실해서 공범을 알아낼 수는 없었지만 스즈카 집에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고우켄도 사고사로 끝날 것이라면서 수사를 대충한 경찰의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스즈카의 아빠는 사건 1년 전인 2005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범인의 아빠. 그러자 손녀를 살해한 딸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가족과 연락을 끊고 혼자 병원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가족과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 아내도 가정폭력을 당해서 그랬는지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죠. 스즈카는 4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사건이 일어나자 일하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인범 동생이라는 소문 때문에. 그리고는 취직이 안 돼서 일용직을 찾아다녔지만 사는 지역이 좁으니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차가 있었거든요. 이게 재산으로 인정되니까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이 안 된대요. 그래서 아끼던 차였는데 이걸 또 팔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예요.